간략하게 뭐 거의 다 저를 아시겠지만 뭐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합격의 법원에서 무역영어랑 무역 실무 담당하고 있는 이용훈 관세사라고 하고요. 왜 갑자기 안 하던 호응을 안 하던 예. 제 메일은 이제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제 핸드폰 번호는 05119-719번입니다. 그래서 문의상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는 뭐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그냥 넘어가기 좀 뭐하겠다,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편하게 그냥 저장하셔가지고 카톡 주세요. 카톡. 카톡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되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카톡이 제일 빠르죠. 메일은 안 들어가 봐요. 제가 이제 회사 메일을 주로 쓰다 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 메일인데 깜빡깜빡해요. 어쩔 때. 한 2, 3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카톡으로 이렇게 뭐 공부하시던 부분 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나 여기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주시면은 저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제가 최소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그 당일 안에는 답변을 드리거든요. 메일은 놓쳐가지고 뭐 한 2, 3일 뒤에 보내드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선생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희 학원이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뭐 학생 수분들이 뭐 타 학원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 대신에 좀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질문 주셨던 그분도 친해요. 친한데 정말 질문 많이 하세요. 이번 주에만 벌써 한 4번, 5번 카톡으로 이렇게 계속 문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진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2시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뭐 내가 조금 뭐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 저는 뭐 1시, 12시 뭐 집에서 일찍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에 뭐 말씀 주셔가지고 상담하고 싶으시면은 미리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1시에 만나가지고 뭐 상담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무슨 과목이 약한데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뭐 관세사를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로 상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 못하겠다. 공부가 너무 안 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가 됐든지 간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진도별 모의고사죠. 이번 과목은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과목이 되겠고 저희가 5월부터 수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5월, 6월 달 동안에 이제 기본을 했었죠. 기본 이론을 하고 이제 7월, 8월까지 핵심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테마별로 좀 끊어가지고 문제들을 봤죠.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이제 기출풀이를 통해가지고 요즘에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되게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도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계속 많이 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협약 쓰고 규칙 쓰고 이런 거 위주로 좀 낼 생각인데 그래도 이때 조금 우리가 심화적인 걸 공부를 하긴 했어요. 약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CIF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든지 FOB의 본질적인 특징 이런 것도 좀 보시긴 하셨고 기출풀이 때 했던 심화 이상으로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험은 아마 또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 지금 이제 요 진도별 모의고사가 8회차에 걸쳐서 시작을 할 거고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보신 문제들 있잖아요. 그 풀이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풀이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막 구멍 뽕뽕 뚫려 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 이게 기본서를 조금
각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기본 때 했던 그 내용에서 조금 더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로 추려가지고 이제 밑줄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키워드, 여러분들 서술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키워드 위주를 다 비워놨어요. 비워놔가지고 요거를 같이 보실 겁니다. 이거 그냥 요약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를 요번 진도별 모의고사 시간대 하실 거고, 요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그 쪽지 시험이 없는데 요 구멍 뻥뻥 뚫려 있는 애들 중에서도 또 속간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쪽지 시험을 10분 정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죠, 암기. 10분.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답지 다 내셨나요? 걷어 가셨죠? 아, 답지를 보고 같이 상담을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예? 매주. 우리 8회밖에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딱 8분이시네.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네. 아니면은 어떤 회차는 두 분이 해야 될 수도 있겠대요. 왜냐면 오늘은 좀 상담하기가 그런 게 답지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답안을 갖다 놓고 이제 답안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면서 그리고 공부 뭐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끝나고 뭐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이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계속 공부 범위를 넓혀 나가셨죠? 여태까지 넓혀 나가시고 제가 10월 달까지는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셔라. 이제 암기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 하셔야 되고, 옛날에는 이게 1월부터 암기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암기 시험이다 보니까 좀 빨리 11월부터 이렇게 8분의 1 범위로 한번 겪어보시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다시 또 암기 회독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1월달 실전 모의고사 보실 때 훨씬 그래도 남들보다는 암기를 그래도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는 범위를 정하셔가지고 더 이상 공부의 범위를 넓히시기보다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용에 대한 이제 계속 무한 반복, 까먹는 속도보다 더 빨리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지만 이제 시험장에서 나중에 서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11월, 12월 달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하면은 11월, 12월 달에 8분의 1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세요. 정리를 하시면서 아, 이 범주를 내가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해서 1월부터는 진짜 범위 넓히시면 안 돼요. 이제 12월까지 모든 걸 다 끝내셔야 돼요. 그 다음 계속 무한 반복. 회독. 그래서 암기식 같은 것도 따실 수 있으면은 12월 안에 다 따두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2달 코스니까 2달 동안 전과목 1회독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 대외 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돼 있다 하면은 11월 달에는 무조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암기도 대외 외환도 되게 지엽적으로 암기 시험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외 외환도 이제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뭐 한 분 하셔도 되고 두 분 하셔도 되고, 나는 뭐 매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주 그냥 매주 대신에 이제 순번을 정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상담 받으시기로 한 그 순번이 되신 분 먼저,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만약에 뭐 좀 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말씀 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빨리 오셔가지고 뭐 1시 정도에 이렇게 뭐 하고 싶다라고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앞부분에서 일단 시험을 냈고요. QQPPPSI죠. QQPPPSI 파트에서 지금 이제 품질 조건이랑 선적 조건, 네, 두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조건 중에서는 요 견본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준품 매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아 보이고, 요새 워낙 이렇게 시험 문제를 10점, 10점, 뭐 몇 점, 몇 점 쪼개서 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요것보다 더 쪼개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좀 이따 이건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제 1번, 물음 1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상 품질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품질 결정 방식의 전반적인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쭉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지도 다 배포가 됐죠. 답지도 다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자, 보시겠습니다. 자, 품질 조건이란, 자, 거기 밑줄 치실게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밑줄 쳐드릴게요. 계약 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품질 조건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내가 품질 조건이란 품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약 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 좀 암기하셔가지고 좀 서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품질 결정 방법 견본 매매부터 표준품 매매까지 총 6개가 있는데, 요즘 트렌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품질 결정 방법 6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동그라미 1번 견본 매매, 동그라미 2번 상품 매매, 동그라미 3번 명세상 매매, 동그라미 4번 뭐 규격 매매, 그렇게 써도 점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목차를 달아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견본 매매 그 6가지 품질 결정하면 6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진짜 요 6개만 써도 점수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게 6개만 써도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시험 출제하시는 분은 이제 매년 이제 다른 분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무역신문은 최대한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아는 거. 저 같으면 6개만 쓰시오라고 했어도 그냥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견본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견본 매매란, 자, 거기에다 밑줄 치시겠습니다.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 견본 매매, 상표 매매 쭉 6개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높은 건 아무래도 견본 매매 쪽이 제일 높고, 점검 매매는 뭐 이제 COD랑 BWT 거래랑 좀 엮여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상표 명세서 규격 매매는 단독으로 나오기는 조금 애매하다. 표준품 매매도 좀 단독으로 나올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상표 매매는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루이비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뭐 있죠? 뭐 좋아하시나요? 명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명품들. 스카이가 뭐예요? 스카이? 핸드폰이요? 뭐예요 그게? 최근에 애플 스토어를 갔는데, 신사동 쪽에 그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와 진짜 좋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거기에 가로수길에 애플 스토어 있는데 좋더라고요. 애플 안 써요. 거기 원래 고객사 담당하셨던, 외국계 제약회사 담당하셨던 어떤 부장님이 이직을 하셨어요. 애플 스토어의 매니저로. 엄청 잘 가셨죠. 그래서 한번 인사드리러 한번 갔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는 뭐 거래처 관계가 아니라 친해져가지고 그냥 친구처럼. 거기는 이제 애플 수입을 하고 싶죠. 당연히 하고 싶죠. 한다면 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그게 뭐 그게 상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명세서는, 자, 고가의 거대한 기계류, 두 번째 줄에, 그리고 뭐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보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규격 매매는 뭐 크게 이것도 뭐 밑줄 쳐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자, 표준품 매매도 자, 맨 끝에 표준품을 기준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품질 결정 방식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품질 결정 방식의 이제 견본 매매에 대해 설명하고 견본 매매의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금 방금 전에 물음 1번에서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꿀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역 계약상의 품질 결정 방법 6가지를 쓰시오. 옆에 가로 이렇게 딱 하고 뭐 6점 뭐 이런 식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다음부터는 문제를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도 모범 답안은 하나의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틀로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6개를 쓰시오라는 문제이더라도 그 6개만 쓰시지 말라라는 생각으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밑에 달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공부를 준비하시면은 진짜 뭐 5개만 쓰시오라는 문제도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서술에서 이렇게 좀 한두 개씩 목차 잡고 쓰는 문제도 둘 다 커버가 되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견본 매매에 대해 설명하고 견본 매매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이것도 견본의 뭐 종류를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견본 매매에 대해 이제 설명해라. 이것도 문제를 견본 매매 중에 견본 매매의 이렇게 문제 바꿔낼 수도 있겠죠. 정의 설명하세요. 뭐 3점. 종류 4가지 쓰시오. 4점. 유의점 3가지 쓰시오. 3점.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게 요즘 트렌드 문제잖아요. 그래서 회차별로 어떨 때는 이렇게 쪼개서도 낼 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좀 큰 범위의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도 낼 예정입니다. 어쨌든 답안은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다 포괄적으로 서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 네, 그렇게 낼 거예요. 자, 견본이라는 정의랑 견본 매매의 정의도 웬만하면 여기 있는 정의를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견본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실제 매매될 물품의 일부로 물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 한번 끊어주시고, 견본 매매 아까 전에 나온 거죠.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요것도 견본 이거를 막 달달달달 외우시란다기보다는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좀 암기하시려고 요 정의 규정도 여러 번 읽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서술할 때 견본이란 그냥 물품의 어떤 견본을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좀 정제해 놓은 어떤 정의를 쓰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견본의 종류 총 5가지가 있어요. 매도인 견본, 매도인이 보내는 거, 매수인 견본, 매수인이 보내는 거, 반대 견본은 원견본에 대한 반대 견본. 자, 그리고 가로 4번, 원견본, 보강견본, 제3견본. 자, 요거는 조금,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보시면은 이제 얘가 이제 보내는 게 원견본. 그리고 이제 보강견본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매도인의 어떤 공장이 있다. 공장에 비치하고 있는 게 제3견본.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적 견본은 선적할 때 같이 실어 보내는 견본. 그래서 견본의 종류는 목차 위주로 매도인, 매수인, 반대 견본, 원견본, 보완 견본, 제3 견본, 선적 견본 이렇게 5가지로 기억하셔가지고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견본 매매 유의점. 요것도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 교재에 이렇게 3개로 좀 구분되어 가지고 이제 되어 있고, 목차 위주로 이것도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신중한 견본 관리 당연한 거고, 평균 품질 견본 제공. 자, 3번 용어 선택 주의에 이제는 영문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실게요. Color to be fully equal to sample은 너무 엄격하다. 두 번째 줄에 quality to be similar to the sample, 유사한 물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클레임을 막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 표준품 매매죠. 표준품 매매는 자, 두 번째 줄에 농수산물 밑줄 치실게요.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품질 결정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 자, 표준품이란 쭉 밑줄 치실게요. 동종이지만 이질적인 상품의 품질을 대표하는 소량의 상품을 말한다. 자, 이것도 정의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표준품 매매 나왔을 때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거 쓰는 것보다는 정의 규정 많이 암기해 두실수록 여러 군데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품 매매 종류. 자, 이것도 영문을 암기하시든, 뭐 FAQ, GMQ, USQ를 암기하시든, 한글을 암기하시든, 평균 중등 품질 조건, 판매 적격 품질 조건, 보통 표준 품질 조건, 자, 뭐라도 암기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서술 하실 수 있게. 자, 이것도 품질 결정 방식 중 표준품 매매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1번 평균 중등 품질 조건, 2번 판매 적격 품질 조건, 3번 보통 표준 품질 조건, 이렇게만 쓰고 끝내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그래도 한두 줄이라도, 설령 점수가 3점만 배점돼 있으면은 진짜 제목만 써도 3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대평가 생각하셔가지고 차별화된 답안을 쓰려면, 지금 시간 모자라거나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시간이 모자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쓰실 수 있는 거 다 쓰셔라. 뭐 하다못해 0.5점이라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표준으로 하여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밑에 줄에 농산물 거래 주로 사용한다. 자,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은 자, 목재, 냉동수산물, 광석류 등 보통 표준 품질 조건은 자, 원면 거래 밑줄 치실게요. 원면 거래. 자, 그리고 공인 검사 기관에 의해서 정해진 보통 품질을 표준 품질로 결정한다. 그래서 밑줄을 쳐드리는 부분이 좀 앞뒤로 살붙이기에 좋은 키워드들이니까 그 위주로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문제 2번은 그야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어렵다기보다는 앞부분에서 선적 조건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분량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20점 분량을 넘어가요. 20점 분량 넘어가는데,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앞부분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양도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양도의 뭐 정의, 양도의 뭐 활용 사례, 뭐 이런, 그리고 양도 관련된 뭐 규정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도 활용 사례, 약정 방법, 분할 선적, 규정 3개를 각각 뭐 활용 사례 5점, 약정 방법 뭐 몇 점, 분할 선적, 규정 몇 점 뭐 이렇게 해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분할 선적이란 분할 선적에 대한 정의를 쓰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할 선적 관련된 문제 나오면 자, 쭉 밑줄 쳐서 암기하실게요. 계약 물품을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이다. 자, 요것도 그냥 분할 선적이란
선적할 때 여러 번 나눠 선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계약 물품을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입니다. 라고 쓰면 좀 더 매끄러운 그런 내용이 되겠다. 자, 활용 사례. 자, 가로 1번은 자, 매도인의 동그라미 치기요. 매도인 입장. 가로 2번은 매수인의 동그라미 치기요. 매수인 입장. 자, 가로 3번은 운송수단의 동그라미. 운송인 입장이죠. 운송인. 이제 가로 4번은 생산공장의 동그라미. 제조사 입장. 그래서 입장,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운송인이냐, 제조사냐 이런 입장에 따라서 분할 선적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약정 방법도 영문 표현을 좀 기억하실게요. 자, partial shipment allowed. 자, 밑줄 쳐주시고, 금지하는 경우에는 partial shipment가 prohibited. 금지된다. 그쵸? 계약서 상에서 분할 선적 약정할 때 만약에 신용장 거래를 한다 그러면 신용장에서도 뭐 쓸 수도 있겠고, 신용장은 이제 대금 결제 방식이 하나로 쓰는 거고, 전체적인 계약서 틀에서는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정할 수 있겠죠. 계약할 때 처음에 야 이거 10번에 나눠서 선적해줘 라고 하면 이제 분할 선적이 허용이 되는 거고, 한 번에 선적해줘 하면은 분할 선적 없이 그냥 전량 선적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가장 큰 점수 배점은 아무래도 4번이겠죠. 4번. 분할 선적 규정. 31조 A항, B항, C항.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파트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분할 선적 규정 나오면은 31조 A항도 반드시 한 줄이지만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분할 선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한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 요거 당연히 기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로 3번 분할 선적으로 보는 경우, 이거 UCP 31조 B항, C항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저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림을 암기하시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가로 2번이 끊어서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자, 동일한 운송 수단의 동그라미 1번 하실게요. 동일한 운송 수단. 첫 번째 요건. 자, 그리고 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출발하는, 자, 그 다음 밑줄.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한번 끊어주시고. 자, 동일한 운송수단 2조 이상의 운송 서류. 자, 그 다음에 이들 서류가, 자, 동그라미 2번. 동일한 목적지. 밑줄 치시게요. 동일한 목적지.
표시하고 있는 한 끊어주시고. 자, 이들 서류가 상이한 선적일 밑줄, 상이한 적재항 밑줄. 여기 적재항 수탁지 발송지. 자, 적재항은 해상일 거고 수탁지는 복합운송이고 발송지는 항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한 적재항 수탁지 발송지 표시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쭉 밑줄. 분할 선적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 끊어주실게요. 자, 그 제시가, 자, 그 다음 밑줄. 2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경우, 그 밑에 줄에 최종 선적일을 선적일로 본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긴 조항은, 자, 지금 문장을 동일한 운송수단에 그리고 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출발하는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한 제시는 여기서 한번 끊어줬고, 두 번째 문장. 이들 서류가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두 번째 끊어줬고, 세 번째는 이들 서류가 이래서 분할선적으로 행하여진 것을 보지 아니한다. 세 번 끊어지고, 네 번 문장을 총 4개로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암기하시고. 자,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자, 키워드들도 밑줄을 쳐드렸고, 동일한 운송 수단, 요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 인천항에서 우리 A호라고 해볼게요. 11월 1일 날 A호라는 배가 떴어요. 배가 떠가지고 이렇게 부산에 갔어요. 부산. 그래서 동일한 운송 수단요. A호죠. A호. 그리고 부산에서 100개 더 실었어요. 인천에서 100개 실고 부산에서 100개. 총 이제 200개죠. 200개. 그럼 BL이 2개가 나오겠죠. 첫 번째 여기 인천에서 떴을 때 BL은 선적항이 인천항, 목적항, 최종 목적항이 표시될 테니까 뉴욕항. 두 번째는 선적항이 부산항, 목적항은 뉴욕항. 날짜는 얘는 11월 1일 날 찍혀 있겠고 얘는 11월 3일. 자, 그래서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 서류 BL 2개 나왔죠. 1번 BL, 2번 BL. 자, 얘네들은 자, 이 서류가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한대요. 두 번째 요건이었죠. 동일한 목적지 뉴욕. 이럴 경우에 이들 서류가 상이한 선적일, 자, 상이한 선적이 하나는 11월 1일 날 선적됐고 하나는 11월 3일 날 선적됐죠. 그리고 상이한 적재항 수탁지 발송지. 상이한 적재항이죠. 하나는 인천항, 하나는 부산항. 그러다 하더라도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BL도 2개가 발행되고 날짜도 틀리고 하면 분할 선적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분할 선적으로 아니 보겠다. 그리고 BL이 2개 나왔죠. 2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경우 11월 3일 이날을 최종 선적일로 보겠다. 자, 이게 31조 비항 내용입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되게 어려운.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31조 분할 선적 규정 쓰시오. 자,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지 그림도 머릿속에 그려가시면서 문장이 총 4개로 끊어져 있었지. 그래서 A호 출발, 동일한 운송 수단으로 출발했고 동일한 목적지가 있었고 상이한 선적일, 상이한 적재항이지. 맞아, 날짜가 틀리지. 요 그림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안 틀리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내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동일한 운송 수단인데 동일한 운송 방식, 상이한 선적인데 동일한 선적일 뭔가 하나씩 이렇게 좀 틀리게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분할 선적으로 보는 경우 얘는 요 2번보다는 조금 더 쉽기는 해요. 얘도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3번 케이스.
자, 얘도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실게요. 동일한 운송 방식. 수단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배면 배, 비행기면 비행기.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2조 이상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여기서 끊어주시고, 얘는 문장을 2개로 끊을게요. 그 운송수단이, 자,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일자,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목적지 향하여 출발하는 경우에도 맨 끝에 분할 선적 밑줄. 자, 요건이 3개가 나왔죠. 동일한 운송 방식. 동일한 일자, 동일한 목적지. 얘는 반대의 케이스죠. 얼핏 보기에는 분할 선적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분할 선적으로 보겠다. 자, 동일한 운송 방식. 배, 둘 다 배. 인천 CY 컨테이너 야드에서 A호와 B가 뉴욕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죠. A호, B호. 구성하는 제시는 끊어주시고, 그 운송수단이 동일한 일자, 둘 다 11월 1일 날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목적지, 뉴욕항으로 갔어요. 그럼 얘는 분할 선적으로 보겠다. 동일한 일자, 동일한 목적지, 동일한 운송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분할 선적으로 보겠다라는 게 이제 요 괄호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크게 문장을 2개로 끊어가지고 키워드로 암기하시는 거죠. 동일한 운송 방식, 동일한 일자, 동일한 목적지. 요거 3개만 암기하면 나머지 앞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대로 좀 이렇게 풀어서 서술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복수의 특성화물 운송 수령증, 우편 수령증. 자, 얘는 DHL, EMS, 특송은 뭐 페덱스, UPS 이런 애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도 한번 쭉 읽어 보실게요. 4번. 자, 얘도 일단 밑줄 칠게요. 둘 이상의 특송화물 수령증, 우편 수령증. 자, 우송증명서랑 우편 수령증은 똑같아요. 동일한 의미예요. EMS 생각하시면 되고, 를 구성하는 제시까지 밑줄 치실게요. 둘 이상의 특송화물 수령증, 우편 수령증 또는 우편 증명서를 구성하는 제시에서 끊어주시고, 밑에 줄에 동일한 장소의 동그라미 1번, 동일한 일자의 동그라미 2번, 동일한 목적지의 동그라미 3번, 동일한 특송업체 또는 우편 서비스의 동그라미 4번 에 의하여 스탬프 또는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또 끊어주시고, 맨 끝에 밑줄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 문장을 크게 3개로 끊었어요. 자,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은, 일단, 둘 이상의 EMS 수령증, EMS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편 수령증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편 EMS로는 한 군데에서 우리가 많은 중량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쪼개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로에 가서 좀 일부 보냈고, 강남에 가서, 용산에 가서 좀, 강남에서 좀 일부 보냈어요. 강남 우체국, 종로 우체국. 근데 나오는 수령증은 일단 큰 범주로 나오거든요. 시프트 바이 어떤 뭐 서울, 뭐 강남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자, 그래서 둘 이상의 EMS 수령증을 일단 받았어요. 얘네가 동그라미 1번. 동일한 장소냐. 물론 종로냐 강남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큰 범주는 서울이다. 서울. 그리고 동일한 일자 11월 1일 날 둘 다 받았다. 자, 그리고 동일한 목적지 뉴욕으로 간다. 이게 다 요건들이에요. 동일한 장소, 일자, 목적지. 동일한 특성업체 또는 우편 서비스. EMS. 자, 이럴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겠다. 둘 이상 종로에서 끊었고 강남에서 끊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분할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분할선적으로 안 보겠다라는 게 요 4번 내용입니다. 4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기도 하고 굉장히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촘촘하게 끊어가지고 좀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와라 시험 문제. 내년에 나와라. UCP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것 같다니까요. 이제 UCP에 낼 게 얼마나 많은데. 분할선적 나올 수 있죠. 옛날에 50점짜리 분량으로 선적 조건이랑 UCP랑 엮여가지고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30점 분량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UCP 600상 선적일자 해석 기준. 자, 얘도 얘는 기출된 적이 있어요. 네, 기출된 적이 있고, 얘도 UCP 선적 조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죠. UCP 규정 쓰는 거였죠. 철저하게 UCP 규정 쓰는 문제였다. 자, 그래서 선적일의 증명.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매도인 자신의 선적 의무를 약정된 선적 시기에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맨 끝에 통상적으로 운송서류 발행일을 선적일로 합의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원칙은 운송서류 발행일, 예외는 스탬프 등 별도 부기, 표기가 있는 경우죠. 예외 우선 적용이죠. 자, 그래서 선적 일자 해석 기준에 대해서 우리 19조부터 각각 운송 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원문 그대로예요. 원문 그대로 선적일자 이제 해석 기준 거기에 이제 복합 운송의 발행일은 끊어주시고, 자, 그다음 쭉 밑줄 발송 항공이죠. 스탁 복합 운송 본선적제일 선적일은 해상 본선적제일 선적일을 본다. 자, 동그라미 2번 스탬프 또는 표기 밑줄 쳐주시고, 예외 우선 적용이죠. 있는 경우에는 또 끊어주시고, 이런 일자를 그 다음에 선적일 밑줄. 자, 19조는 복합 운송 서류니까 별도로 띄워가지고 표기한 거고, 자, 가로 2번 선화증권 해상화물 운송장 용성 계약은 해상이에요. 해상 똑같아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목차를 잡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자, 발행일이 선적일이다. 방일은 선적일. 자,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본선 적재 표기. 마지막에 본선 적재 표기상에 명기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온보드 노테이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보드 노테이션. 영문도 같이 써주셔도 돼요. 온보드 노테이션.
자, 항공운송 서류는 마찬가지로 발행일이 선적일.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거기다 밑줄 실제의 선적일에 관한 특정 표기를 포함. 표기에 명기된 일자가 선적일이다. 이것도 결국 그거예요. 실제 선적일에 관한 특정 어떤 부기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한 게 있죠. 자, 운항 번호 및 일자 밑줄 치실게요. 등 정보. 그러니까 운항 번호랑 일자 같은 게 들어가 있어도 맨 끝에 선적일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저 가로 4번 철도도로 넷으로도 발행일이 선적일. 동그라미 2번에 자, 수령 스탬프 수령일의 표시 선적일 3개 밑줄 쳐주시고, 아, 수령 스탬프 수령일 표시 선적일 포함이 있으면 이제 그 날짜가 선적일이다. 자, 특송 우편 수령증 우송 증명서는 자, 밑줄 접수일 수령일 이런 취지의 문헌.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제 특송이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우편, EMS. 자, 얘는 쭉 밑줄 치실게요. 신용장에서 물품이 선적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장소에서 스탬프 또는 서명, 일자.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용장에서 물품이 선적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장소에서 스탬프, 서명, 일자. 자, EUCP상 선적일자의 해석 기준. 자, 동그라미 3번. 전자기록은 반드시 발행일의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 1번, 2번 묶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발행일자가 선적 또는 발송일자. 동그라미 2번은 부기 밑줄. 그럼 부기일자. 그리고 EUCP가 개정돼가지고 지금 10조, 동그라미 3번이 EUCP 제10조입니다. 제10조. 발행일. 발행일 이제 발행일을 표시해야 된다. 발행일 증빙 제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발행일 선적일의 증명도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기출 문제 우리 예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얘도 얘대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 수출, 수입, 물품, 용역 이런 정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 정의도 중요해요. 앞부분 1조 정의, 수출의 정의, 뭐 수입의 정의, 용역의 뭐 이동 이런 거 아마 배우셨던 거 기억나셔야 될 텐데 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인데, 자, 이것도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규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라고 옛날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로 하면 인적 지원 대상 3점, 시설 지원 대상 7점 나눠가지고 각각 쓰는 문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번 인적 지원 대상 1번 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뭐 동그라미 3 뭐 2번 시설 지원 대상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요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대한 큰 틀에서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거시적으로도 공부를 하시고 미시적으로는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개요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산통부 장관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돼 있고, 자, 인적 지원 대상,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산통부 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밑에 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무역의 진흥, 동그라미 2번은 무역 관련 시설, 동그라미 3번은 과학적인 무역 업무 처리 기반. 예, 암기 문제예요, 암기 문제. 자, 시설 지원 대상,
자, 무역 전시장은 자, 2,000제곱미터 이상 50명 이상. 무역연수원은 2,000제곱미터 이상 500명 이상. 컨벤션 센터는 4,000제곱미터 이상 2,000명 이상. 이것도 시각화 하셔가지고 2,050명, 2,500명, 4,000, 2,000명. 이렇게 암기하시면 요거 자체를 그냥 암기를 해버리시면은 조금 더 쉽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화 시키시면 조금 더 암기가 잘 된다. 그리고 대외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항거래법도 그렇고 1차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과목들이 1차였던 시절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 2차화 돼서 시험 문제에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요 시설 지원 대상이 1차 때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1차 시절에 그거 공부를 하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자, 지원 조치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1번부터 1번까지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도덕책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역의 진흥을 위해서 조치하거나 조치해 줄 걸 뭐 요청할 수 있다. 미친 척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원 조치 5가지를 쓰시오. 근데 너무 도덕책 같은 얘기라서 나올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독 정도는 만약에 브리에이터로 나와도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도덕책 같은 썰을 좀 푸셨으면 이것까지 막 달달달달 암기하신다기보다는 그래도 정독 정도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외국한 업무의 등록 요건 보실게요. 등록 요건은 자, 이것도 외국한 거래법상 외국한 업무의 등록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옛날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외국한 거래법상 외국한 업무의 등록 요건 중 형식적 요건 3가지와 내용적 요건 4가지를 쓰시오. 3점, 7점, 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자로 나오든 전자로 나오든 요 1번부터 4번 목차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하나의 테마로 기억하고 계시면 어떻게 나와든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형식적 요건 3점, 내용적 요건 4점, 등록증 교부하여야 하지 아니하는 사항 3점, 뭐 이렇게 10점 쪼개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시험 문제가. 자, 그래서 외국한 업무 등록 요건 요 파트는 좀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암기해서 내기에. 암기 쓰시는 문제, 쓰는 문제.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밑줄 쳐드릴게요. 외국한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밑에 줄에 자본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재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까지. 자, 형식적 요건, 내용적 요건이 있는데 내용적 요건을 시험 문제화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가로 2번이 여기선 제일 중요하다. 자, 형식적 요건, 자,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 외국한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명칭, 뭐 소재지, 그다음에 자시전, 자본시설 전문 인력 등을 적은 신청서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한 줄로 쓰셔도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한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명칭 뭐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가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죠. 설립인가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시면은 더 줄여가지고 암기하실 수가 있겠죠. 자, 내용적 요건, 자, 동그라미 1번 금융위원회가 다 밑에는 다 중요합니다. 쭉 밑줄 치실게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 구조가 적정할 것. 자, 이것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에 비추어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자본 규모와 재무 구조가 적정할 것. 옆에다가 자본 요건. 아까 자시전 계속 그랬잖아요. 자시전 중에
자본 요건. 자,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셔서 시설 요건. 동그라미 4번 전문 인력 요건에서 인력 요건. 인적 요건. 인적 요건. 자, 동그라미 2번, 3번, 동그라미 2번은 자, 외환 정보 집중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자, 외환 정보 집중 기관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라고 쓰지 마세요. 그냥 법상 용어 쓰세요. 자, 3번 외국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 설비를 갖출 것. 자, 4번 외국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얘는 요 내용적 요건만 띄워가지고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건 확인. 자, 기재부 장관은, 자, 외국환거래법의 주체는 기재부 장관, 대무역법의 주체는 산통부 장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자,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끊어주시게요. 자,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이랑 인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한국은행장이 시설 요건을 묻니다. 자, 요청을 받았으면, 자, 그 다음 밑줄,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자, 대외무역법도 그렇고, 외국환거래법도 그렇고, 최근 스타일 나오기 전에 절차적인 걸 많이 물어봤어요. 절차, 철저한 절차법입니다, 얘네들은. 신청하면, 요건 갖춰 신청하면 언제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자, 등록증 교부 기재부 장관은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음 밑줄 등록을 해주고 등록증 발급하여야 한다. 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처리 기간 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그래서 외국한 업무 등록과 관련된 이런 거시적인 파트 부분도 정리를 하시고, 그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중요한 암기사항들, 내용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암기를 하셔야 된다. 예전에는 이렇게 막 내용적 요건 관련해서도 더 요약해드렸거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나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본 요건, 시설 요건 이런 것도 더 줄여가지고 쓰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만 물어보게끔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위시적으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은 오늘 시험 본 문제는 다 좀 중요한 부분이고, 돌아가셔가지고 좀 복습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우리 구멍이 뚫려 있는 애가 있고 구멍이 안 뚫려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두 개 같이 펴놓고 보세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는 구멍 뚫려 있는 애로 한번 내가 암기가 됐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